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제 36년 5회와 2회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호시탐탐 그냥 한반도를 합병하기 위해서 아주 광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기까지 도대체 한반도를 우리가 합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선 사람들에게 자치를 맡겨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끝없이 고민을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를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 이 강만길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일제시대 때 이 조선이 식민 통치를 당한 거를 뭐라고 주장을 해놨냐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이 자본주의 근대문화가 크게 앞선 유럽 열강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한반도는 일본의 강제 지배를 받기 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이 다른 식민지 피지배 지역보다 크게 높았다. 따라서 일본은 이 문화 수준이 높은 조선을 식민지배하려다 보니 강압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은 원래 문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강제 지배를 겪고도 해방 후에 빠른 성장이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할 무렵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조선의 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고 난 이후에 조선은 끝없이 퇴보를 거듭했습니다. 소중화주의, 조선중화주의 이래가지고 중국 아니면 나는 못 산다 하고 그냥 중국 쪽으로 끝없이 가고 있을 때 일본은 열심히 이 대외 개방을 해가지고 일본이 1800년대 초반에 세계 7대 혹은 8대 경제대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1820년 세계 통계에 의하면은 중국 1등, 인도 2등, 러시아 3등, 영국 4등, 프랑스 5등, 독일 6등, 이탈리아 7등, 일본이 세계 8대 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만 이런 걸 인정을 하네요. 자, 강만길 교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토록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이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구한말에 조선에 와가지고 이 조선의 사정을 이 특파원으로서 일본 사람들에게 전했던 혼마 규스케라는 분이 쓴 책이 조선잡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관찰한 구한말 조선의 모습은 어땠느냐? 도로는 사람이 겨우 비껴 지나갈 정도, 그러니까 이 주요 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비껴갈 정도의 자연 그대로의 소로가 길이었다. 그리고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상점이 없는 나라였다. 정해진 날에만 장이 서고 이날 이외에는 바늘 한 개 파는 곳이 없고 매매는 화폐가 아닌 물물 교환을 하는 나라였다. 조선이 4000년이 된 유구한 역사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문물, 제도, 기계, 공예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없는 아프리카 수준의 나라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냥 아녀자들을 노비로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 찢어진 옷에 흐트러진 머리를 하고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마른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겨우 걷는 모습은 차마 두 눈 뜨고 못 쳐다보겠다.
바로 이 혼마규수께 일본 특파원이 하는 얘기가, 왜 조선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열악한 지형을 변화시켜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노력을 왜 안 할까? 이런 게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형벌은, 조선시대의 형벌이라는 것은 전국에 어떤 동일하게 이 정해진 그 법칙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엎드려 놓고 떡갈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살이 찢어져 뼈가 부서질 때까지 매를 치는 것이 태형입니다. 또 판자로 무릎을 쳐서 골절시키거나 나무도끼로 몸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곳곳에서 자행되었다. 반국가 사범은 물론이고 좀도둑도 목을 자르는 참수를 집행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개항 이래 수많은 서양 선교사, 그다음에 서양 공무원, 외교관 이런 분들이 조선에 와서 그 기록을 한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도 서울 한복판에 악취가 진동을 한다. 이게 악취가 뭐냐? 사람들이 똥오줌을 아무 곳에서나 다 그냥 버리고 아무 곳에서나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1900년경 수도 서울 인구가 20만이고 1925년에 35만, 1935년에 40만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싸질러대는 이 똥오줌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정부가 이것을 치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수도 서울의 이 똥오줌을 누가 치웠느냐? 바로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일본군이 조선에 상륙을 해서 서울에 주둔을 합니다. 그때 서울에 주둔한 조선 주차군 사령관이, 야,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거 떼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조선 주차군 사령관인 하라구치 겐사이라는 소장이, 이거 일본 사람도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군대, 조선 사람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전염병 들어도 다 죽겠다. 그러니 청결법을 만들자. 청결법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일본군 사령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제국의 이 정부라는 정부가 서울 시민의 똥오줌 하나를 자기 힘으로 치우지 못했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전부 그냥 사람들이 버린 똥오줌이에요. 일본군이 제정한 청결법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내 모든 쓰레기는 성 밖으로 내갈 것. 둘째, 일본군이 머무는 한국 병영과 관하부근 약 일정 이내에는 도랑을 준설하고, 그 당시에는 하수구가 없어가지고요, 그냥 온천지가 다 그냥 하수구였어요. 쓰레기를 치울 뿐만 아니라 각 민가에서 똥오줌을 도랑에 방류하지 못하게 할 것. 셋째,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호에 똥오줌을 담을 수 있는 나무통이나 독 등을 갖춘 변소를 신설할 것. 그 구역 내에 공중변소 여러 곳을 신설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의 민가에는 화장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똥오줌 운반법을 제정을 할 것. 그 이전까지는 똥오줌 운반법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1907년 여름에 청나라 남부지방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그 배를 타고 일본으로도 번져가지고 일본에서도 콜레라가 만연을 했고, 1907년 8월에 조선의 평안도에서도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 달 후인 1907년 9월 초에 나중에 이 다이쇼 천왕에 오르는 일본 황태자 요시토 황태자가 대한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요시토 황태자, 나중에 이제 다이쇼 천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참 이 참혹한 이 보건위생 실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선의 위생 상태를 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3만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조선 통감부가 이 황태자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본 황태자 방문 기념 사업으로 한성위생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바로 이 한성위생회가 뭐 하는 데냐? 서울 시민의 똥오줌을 치우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기 이전까지는 한성위생회가 이제 서울 시민의 분뇨를 처리했는데,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 분뇨 처리 업무가 조선총독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경성부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입니다. 1914년 오물 소재비로 그 예산의 81%를 지출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이 얼마나 심각하게 길거리에다 똥오줌을 버렸으면은 서울시 예산의 81%를 똥오줌 치우는데 썼겠습니까? 1910년대 내내 오물 소재비가 서울시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도쿄 제국대를 나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아주 요직에 근무했던 야마나 마키오라는 그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가 아버지가 이 조선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와서 중학교를 조선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그 글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교 갈 때 종로를 통해서 등교를 하는데 매일 아침 조선 사람들이 집 주위에 똥오줌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대소변 하나 자력으로 치우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문화, 문명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85년에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에 지금 청나라 군대도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도 들어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충돌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 천진조약을 맺어서 우리 다 양군 군대를 철수시키자 하고 이 협약을 한 게 천진조약인데요. 천진조약을 하는 자리에서 이용장이라는 이 중국 대표가 일본은 호시탐탐 조선을 좀 빼앗으려고 한다. 당신네 나라에 있는 그 에노모토 다케아키라는 사람이 그 쓴 책을 보면은 조선을 빼앗아 버리자라고 책까지 써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은 이제 독립국으로 자립한 지 얼마 안 된 나라다. 뭐 좋은 게 있다고 저 빈약한 조선 따위를 빼앗을 마음을 품겠느냐. 일본 사람 중에 조선을 병합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일본의 정치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침략의 원흉을 이토 히로부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은 끝까지 조선을 일본이 병합을 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같이 이 문관 그룹, 외교를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방을 해가지고 외국의 간섭을 우리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우리 조선을 합병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조선이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 나라를 지켜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주자. 그래서 일본이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개혁, 통감부 통치 시절에 어떻게 하든지 독립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종과 민비는 끝없이 이 일본이 자기의 왕권을 뺏어가려고 한다라는 공포감에서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는 것을 막는 게 자기네들 이제 국제적인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끝없이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이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서 야, 러시아 좀 막아라.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러일전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선의 개혁이 불가능하니까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쫓아내버리고 조선을 보호국화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게 통감부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사상자가 38만 명, 그러니까 죽거나 다친 사람이 38만 명이 발생을 했고 전쟁 비용으로 청일 전쟁의 10배나 되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외국에다가 이 소위 말하는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자기네 나라 1년치 예산의 8배나 되는 엄청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빚을 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배상금을 받으니까 그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가 우리 배상금 한 푼도 못 줘. 그래서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 대신 얻은 것이 저 요동반도 끝자락에 있는 저 관동주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제주도의 2배 정도 넓이 되는 땅을 겨우 얻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일 전쟁 때 쓴 그 빚 때문에 일본이 지금 파산일보 직전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이 신중론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합방을 해가지고 저 대한제국을 먹고 살려면은 엄청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 일본도 망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대한제국을 합방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치를 하도록 이 사람들을 맡기자. 그래서 나중에 뭐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뭐 합병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가장 합병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요 빨간 부분에 쳐 있는 요런 그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민족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라를 경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 상황이 나쁜 것은 국민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합병은 매우 성가신 일이다. 한국이 자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초대 일본 통감으로 와서 조선의 관세를 담보로 해서 차관을 1000만엔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돈으로 근대적 행정기법을 동원해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자치적인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공립보통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국민교육을 시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산림녹화를 하고 그래서 이 일본 그 학자인 와사대 대학 교수인 아사노 또요미 같은 사람이 일본이 조선을 5년간 조선 통감 정치를 시행을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통감 정치는 한국의 독립국가를 목표로 하는 자치 육성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우리가 이 일본을, 한국을 합병을 해서 러시아가 더 이상 일본을 넘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합병을 해버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부의 입장, 이토 히로부미를 그 정점으로 한 이 문관 그룹이 대립격돌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그 다음에 일본 군부에서는 아니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 사람 너무 유약한 사람이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끝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909년 4월에 일본 총리 가스라다로라는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일본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선배님, 더 이상 한국 병합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반대하면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럼 나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주장을 안 하겠다 하고 이제 침묵을 해요.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제2대 통감이 소네 아라스케라는 이 통감인데, 이분도 이토 히로부미와 똑같은 한국을 자치에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부에서는 아이고 이 사람도 이 이토 히로부미랑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소네 아라스케라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하고 뭔가 협상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얼빈에 갔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서 암살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안중근 의사는 한일병합의 가장 온건론을 주장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한국을 병합을 해버리자라고 하는 이 급진돈의 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이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의거의 결과 무담파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져가지고 바로 합방이 된 것이죠. 이러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소네 아라스케 이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1910년 1월에 위암 치료를 위해서 도쿄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감을 오래 벼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군부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키가 그 당시에 육군 대신이었는데, 이 육군 대신이 조선 통감을 겸직을 하면서 바로 합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학자들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엄청난 수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서양의 기록에 의하면은 구한말 조선은 특히 영국의 그 총영사가 본국 정부에다가 이 보고를 한 그 보고문에 의하면은 조선은 착취할 것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착취할 것조차 없이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서 무엇을 일본이 착취해 갔을까요? 일본 정부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이 문치파들은 대한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패가나 다름없는데, 이 패가나 다름없는 이 나라를 우리가 합방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인수를 하면 이 사람들 철도 다 놔줘야지, 도로 다시 놔줘야지, 전기 놔줘야지, 지금 병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그냥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떼죽음을 당하는데 병원 세워줘야지,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농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농업을 일으키려면 벽실을 개량을 해야지, 저수지를 파가지고 물을 가둬놔야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 많은 돈이 조선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 전부 이거 일본 돈으로 해줘야 된다. 그러니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부임 직전에 일본 강요들에게 한국 내 비용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커버해서 일본 국고에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막상 와서 뚜껑을 읽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35년 몇 개월 동안 조선을 통치하는 동안 조선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도저히 이 조선 총독부의 이 행정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일본 정부로부터 끝없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대만은 1895년에 청일전쟁으로 해서 일본이 식민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식민지로 편입한 지 10년 후에 대만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대만을 유지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은 10년 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본 정부에 이익을 제공하는 알토란 같은 지역이 됐어요. 한국은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단 1년을 제외하고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 해를 제외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계속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았느냐? 일본 정부 총 예산의 2.1%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본이 뭘 수탈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대한제국이 이 고종이 너무나 이 나라를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1910년에 외국에 진 그 외국 빚이 4,559만 엔이었어요.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 빚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 1년 세입의 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내왔습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이 되면서 그 7배나 되는 빚은 전부 일본 정부가 떠안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합방을 한 거냐? 우리가 왜 이 합방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왜 조선 사람들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저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고 한일 합방 실로 무의미한 합병이다 하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한제국이 아주 패가 하나 다름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도부가 한일 병합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네들 주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기간의 악정으로 인해서 정치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아 산하는 황폐해지고 민정은 불안해지고 교육문화와 민생은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상태로는 일본이 아무리 도와줘도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세상에서 도저히 자립이 불가능하다. 자립이 불가능하면 이건 러시아가 이 나라를 집어먹을 텐데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집어먹어가지고 부산에 러시아 제국 깃발이 휘날리는 날이 곧 일본이 러시아에게 침략을 당하는 날이다. 거기에다가 한국인도 스스로 일어나서 운명을 헤치고 나갈 적극적인 의욕도 보이지 않으니 방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합방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러시아를 두려워했냐면 사실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쓰시마 해전에서 저 지구를 반바퀴 돌아온 러시아 발틱 함대를 거기다 거의 전멸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일본 해군은 이제 이 러시아 해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거나 다름없이 돼가지고 해군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 완성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가지고 하얼빈에 러시아 육군 80만 대군이 완전 무장을 한 80만 대군이 하얼빈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야 우리가 이 러일 전쟁에서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우리가 졌는데 이번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2차 러일 전쟁을 일으키자 하고 이 러시아에서도 국수주의자들이 계속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실제 전쟁으로는 못 갔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러시아가 이거 복수를 하겠다고 만약에 진짜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면 이건 진짜 대책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한반도라도 우리가 막아가지고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 패가 나 다름없는 대한제국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각오하면서라도 우리가 합병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하고 안보를 맞바꾼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식민 지배를 한 그 나라와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는 완전히 이 의식구조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현역 언론인 시절에 파키스탄을 출장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파키스탄에서 대우건설이 고속도로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슬라마바드에서부터 라우르까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서울에서 경주되는 그 거리를 대우건설이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 대평원 지역이기 때문에요, 돌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돌을 캐오기 위해서 거의 막 한 600km 떨어진 석산에서 돌을 이제 날라다가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만드는 저 모습을 보면서, 거기 관리자들은 전부 한국인이고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전부 파키스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지시를 하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잘 따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 다른 민족을 우리가 한번 부려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속 트러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대우건설에서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 영국군 관리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침에 조회를 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요, 영국 관리자들, 그러니까 대우건설의 이 지휘부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파키스탄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니까 영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인도, 파키스탄을 다 지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작업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뭐 몇몇 타는 뭐를 하고 쭉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영국인 이 그 관리자들이 막 yes sir 하고 탁 그 지시를 받고 가가지고 이 파키스탄 근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제가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모자를 딱 쓰고, 모자도 눈이 보일락말락하게 쓰고 요만한 지휘봉을 들고 탁 앉아가지고 지휘를 하는데요, 파키스탄 근로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식민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민족성과 식민 지배를 해본 나라의 민족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바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한일합방이 된 초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뭔가를 개간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다 주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황무지나 다름없으니까 이거 뭐 정말 헐값에 이 땅을 삽니다. 사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거기다가 막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이 땅을 전부 옥토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종자를 개량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농사를 지니까 이게 뭐 그야말로 이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옥토로 변한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해도, 자, 원래 땅 주인이었던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때 내가 저거 거저준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옥토가 됐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좀 좀 비싸게 팔 걸, 뭐 이게 아니고, 야, 이놈들이 내 땅을 강탈해 갔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식민 지배를 한 사람과 식민 지배를 당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특히 이 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 만경강, 그러니까 지금 김제 뭐 이 일대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거기 수리 시설을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이 만경강, 동진강 유역은 바닷물의 높이보다 이 땅이 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그 보를 쌓고, 그리고 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수리 시설을 다 일본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버려졌던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들이 전부 이제 옥답이 됐는데, 그때 싸게 이 땅을 판 조선 농민들은 땅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걸 좀 비싼 값에 팔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놈들이 우리를 내 땅을 강탈해 갔어,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흥남 비료 공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실 흥남 일대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그 강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이 지역에 그야말로 세계 최고 가는 이 석유화 컴비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비롯해서, 이 비료는 원래 이 폭약의 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폭약 만드는 뭐 회사, 무슨 회사 가지고 이 흥남 일대가 아주 세계적인 중공업 단지로 변모를 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흥남에 그야말로 그냥 뭐 비 오면은 진창 수렁으로 변하는 이 땅을 그야말로 거의 헐값에 다 삽니다. 사가지고 이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만들기 전에 저 부정강 장정강에 댐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물을 가둔 다음에 그 물을 동쪽으로 빼돌려가지고 이 수로를 36km를 지하 수로를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반대쪽으로 흘려가지고 흥남 일대에다가 낙차 큰 위치에다가 발전소를 져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흥남 일대에다가 중공업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흥남 일대 땅을 황무지나 다름없으니까 거의 그냥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판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가 흥남 비료 공장이 들어서니까 여기가 얼마나 번화가가 됐겠어요. 이거 다 우리가 수탈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자기네들이 싼 값에 파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아무리 선의의 통치를 했어도 통치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순수하게 수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통치로부터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이 국토가 분단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남북한에 서로 다른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전쟁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방이 돼서 자유를 되찾았다 하는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는데, 그 긍지와 보람이 너무 좀 심해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그야말로 생산성이 풍부한 땅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야 이게 뭐야, 이거 너희들 완전히 우리 수탈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민족 문제라는 것이죠.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다음에 시기별로 1919년까지 3.1운동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무단통치라고 해서 이 경찰을 헌병이 겸직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게 조선 사람들을 군인 다루듯이 다루는 무단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운동이 벌어지니까 문화통치를 했고, 나중에는 문화통치를 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반발을 하느냐. 아니 보니까 조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면 일본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하고 차별 대우를 하더라. 일본 사람들은 아침에 세수할 물을 주는데 조선 사람들은 세수할 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가 조선총독부에다가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그러면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감옥에 가보자. 감옥에 가서 거기에 갇혀있는 조선 수감자를 데려다가 아침에 세수할 물을 주더냐 안 주더냐. 세수할 물 잘 주는데요?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차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한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차별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를 하자. 그게 이제 동아정책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똑같이 하려고 그랬냐면은 이름까지 똑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창씨개명인데 창씨개명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한다고는 한 거예요. 무단통치했다가 안 되니까 문화통치로 하고, 문화통치하니까 뭐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차별한다 그러니까 차별 없애기 위해서 또 동화정책을 하고, 어쨌든 하여간 조선 통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독립국이 다른 나라에 합병을 당해서 자주성을 빼앗기면 식민주의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통치를 해도 그 통치는 잘못된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민족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뭐 엊그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뭐 개발했다 하는 게 뭐 언론에 보도가 돼서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미사일 이런 걸 개발합니까? 아마 저 뚜껑 열고 보면은 전부 중국 돈, 중국 자본, 중국 기술, 그리고 러시아 기술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할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미국하고 뭔가 이 정면에서 대결하면 부담이 되니까 북한을 열심히 지원해서 북한이 사고 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적도 지금 같이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 세계에 힘을 합쳐서 그 단합된 힘으로 이 중국, 북한과 맞서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언제서부터인가 이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고 약한 고리가 어디냐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민족 감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부터 그 주사파였다가 이 전향하는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1980년대 초부터 북한으로부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민족 감정을 자극을 해라, 이런 지령이 끝없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터진 게 뭐 때만 되면은 뭐 일본 뭐 제품 사지도 맙시다, 뭐 또 뭐죠? 뭐 여행 가지도 맙시다, 뭐. 그래서 지금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더 이상 이게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관계까지 왔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모든 트러블은 우리 정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본 총리하고 뭐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그 배후에는 뭔가 이 배후 조종 세력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일본이 일제 30년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근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냉정하게 우리가 민족 감정이나 이런 걸 버리고 사실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용기 있게 나서서 하는 학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이런 뭐 텔레비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끝없는 이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이상한 일에 의해서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게 저는 좀 큰 문제라고 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침략의 원흉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한국 사람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지 않고 데라우찌나 이런 군부 사람들을 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중근 의사도 뭐 본인이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뭐 저격 암살을 하긴 했는데 그 결과는 합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세, 3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 안중근 의사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뭐 괜히 건드리면 큰일 나는 지금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정말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진 이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일제 36년이 가지고 온 민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골치 아픈 일제시대가 이 쌀 수탈 문제, 토지 수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일본 사람들이 쌀과 토지를 수탈했는지 진지한 고민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